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밑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탄생했으니까요. 박사님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향후 5년 동안 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본인이요. 당선된 날 밤에 나와서 한 말인데 5가지를 하겠다면서 내란 극복, 경제 민생 회복, 안전한 나라, 안정된 한반도, 통합. 당일도 그렇고 그 다음날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그렇고 이 통합을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재명의 사람을 제가 집중해 보여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이번 주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죠. 예, 대통령이 보궐되면서 바로 치러진 대선에 따른 거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했어요. 보통은 당선되고 취임까지 한 2달 정도가 여유가 있죠. 그때 인수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인수위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인선을 어떻게 뽑았냐? 본인은요 2가지 기준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충직, 국민의 충직. 두 번째는 유능. 자, 그러면서 발표한 인사, 지금까지 나온 인사들을 여기 쫙 제가 붙여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인사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고, 자, 이들이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인사들이거든요. 자, 국민에게 충직하냐, 또 하나 유능하냐, 통합시킬 수 있는 인사냐?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 사람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야, 이게 좀 대단한 게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대단한지 좀 궁금증을 제가 유발하는 차원에서. 일단 1964년 5월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근데 서울 영등포 4선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이분도. 예, 형이 김민우 교수,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운동과 조국백서를 썼던 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시민단체 쪽에서도 활동이 왕성한 형제입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는요,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 유명한 정말 운동권 출신이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전국학생총연합회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때 아주 유명했습니다. 정말 김민석, 임종석 이때 유명했던, 임종석이 좀 후배죠. 어쨌건 자, 바로 정치에 입문합니다. 처음에는요 꼬마 민주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꼬마 민주당 같이 했던 게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인물들이죠. 그러다가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주 예뻐하죠. 1992년 14대 총선 때 27살의 나이로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영등포에 이제 아깝게 집니다. 아깝게 떨어져요. 96년에 15대 총선 똑같은 영등포에서, 지금도 영등포 국회의원이잖아요. 요때 붙어서 당선이 됐는데 처음 상대가 최영환, 최불암 씨. 예, 그때는 신한국당 최불암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뭐 계속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는요. 2002년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떨어집니다. 2002년에 정몽준 신당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민주당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자를 이제 비판하는, 뭐 새와 비교해서 비판하는 세력도 있는데 어쨌건 정몽준 신당에 합류하고 이때 이후에 무려 18년간 야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귀를 안 해요. 못하고 또 이 무슨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여기 붙일까요? 벌금형도 받고 전가도 쌓이고 하여튼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중국 유학 가서 중국법 석사도 하고 미국 로스쿨 뉴저지주 변호사도 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실대 석사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정치권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언제부터 복귀를 하기 시작하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예, 왜냐면 이때 이후에 이제 노무현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을 오지 못하고 야인 생활을 하다가 문재인 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민주연구원장을 하죠. 워낙 운동권도 지내고 선거도 많이 치러서 이 전략통이에요. 이제 선거 쪽은. 예. 그래서 많이들 이제 픽업해서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재명 이제 대통령과 아주 각별해집니다. 처음에는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오면서 첫 일기 때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정책 담당. 예. 그러다가 총선 총괄 상황실장을 했고요. 그리고 2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당대표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당대표 연임을 하잖아요. 그때 최고위원도 출마해서 수석 최고위원 1등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표가 안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아쉬워했다고 말하면서 친명표가 몰리면서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연임 임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 왜냐면 이제 김대중 DJ의 적자처럼 지냈으니까 대표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정말 급속도로 더 가까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대위 대선 때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고 책도 썼죠. 이재명에 관하여. 예.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 후보까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거든요. 뭘까요? 첫 번째, 기억나시죠? 작년 8월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교체를 하고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하네? 이거 계엄 준비 작전이라고 확신한다. 계엄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 이때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반박을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막 엄청난 비판을 했고 그때 당시에 김민석 최고위원을 만났었는데 확신을 하더라고요. 계엄을 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나름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어쨌건 계엄을 예측을 한 겁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을 예측하면서 뭘 하냐면요. 이것도 좀 뜬금이 없었는데 집권 플랜 본부를 출범시킵니다. 언제? 작년 10월에. 윤석열 정부가 2027년에 임기가 끝나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집권 플랜 본부를 출범을 시켜요. 그때 김민석 최고위원 머릿속에는 계엄을 할 수 있겠구나. 계엄을 하면 저거는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난다. 바로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계엄이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작년 12월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요때 뭘 하냐면 실제로 지금 내각에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집권 플랜을 짭니다. 흔히 뭐예요? 섀도우 캐비넷 역할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갖고 나온 개념이 뭐냐? 바로 먹사니즘입니다. 김민석 본부장이 주도한 게 바로 이 먹사니즘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때 끌고 나온 개념이 먹사니즘에서 하나 더 나간 잘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중도 실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작년부터 이 개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와 함께 먹사니즘과 플러스로 짰던 게 바로 K 이니셔티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 선서할 때도 또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 선도국가의 개념이 이제 K 이니셔티브, K-팝, K-드라마, K-영화 이거 다 우리나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격이 아니라 선도국가로 가야 한다 하면서 K 이니셔티브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김민석 본부장이 이 김민석 후보자가 집권 플랜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온 건 아닌 거예요. 코스피 5천 시대,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다 김민석 후보자가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민석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다. 기본적으로는 전략가예요. 선거 전략가. 총선도 여기서 주도를 했죠. 지난 총선 승리할 때도.
예,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도 했었는데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봤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선거 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막판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 단일화 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자가 계속 안 한다 그래요. 안 해. 해도 김민석 최고위원 계속 두 사람 할 거예요 얘기를 해요.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계속 두 사람 내란 단일화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할 거냐? 선거 전략이었던 거죠.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건 내란 단일화다. 그래서 김 빼는 거고. 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확장을 하지 못하게 단일화 틀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네. 선거 전략 간 거죠. 그래서 끝까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관심으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것만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확장력을 막아버리는 전략이었던 거죠. 네. 이런 선거 전략가인데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쪽에 있어서도 이런 먹사니즘, K-이니셔티브, 코스피 5천 이런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도해서 했었다. 국무총리 후보자다 보니까 그 장관들 임명에도 가장 주도적으로 하겠죠. 앞으로 장관 할 때도. 김석 후보자는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아마 아주 그냥 강력한 자리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대표 나오냐, 이제 바로 당대표 뽑아야 되니까 당대표 후보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데려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인선이 김민석 후보자를 어디로 처음에 박느냐에서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습니다. 그 국제적 감각이 왜 얘기했냐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공부했고 하버드에서도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일본도 오노다로 방위상관과 아주 친분이 깊다고 하네요. 이게 자민당의 또 아주 유력한 또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동투더 뉴스. 국무총리 후보자만큼 궁금한 게 또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역할은 또 국무총리가 워낙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비서실장이겠죠. 예, 당연히 힘이 있죠.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강훈식 비서실장. 여러분 강훈식 의원 잘 아십니까? 저는 친한 게 제가 진행할 때 패널로 나왔었는데 예전에 말을 잘합니다. 예, 말을 아주 잘하고 워낙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답을 상당히 잘 해내는 1973년생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중 70년대생은 처음입니다. 예, 51세고요. 충남 아산을 삼선 의원을 지냈어요. 건국대 구사학번으로 총학생회종 회장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권 세대의 막내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73년생인데 벌써 삼선 의원이니까요. 이른 나이에 출마하고 정치에 빨리 뛰어들었어요. 자,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흔히 말해 다 좋아합니다. 친화력도 높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손학규 대표 체제의 당대표 정무특보와 전략홍보 부본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해찬 대표 체제 때도 옆에 있죠. 전략기획장과 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어요. 예. 손학규와 이해찬은 사실 이렇게 결이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 때 대변인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비명계로 불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 8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난 대선 지고 인천 계양을 보고 들어온 다음에 당대표 처음 나갔을 때 경쟁자였습니다.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그때 경쟁자로 붙었었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더 좋은 미래라는 대표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민주당 내의 의원 모임 중에 최대 규모. 거기에 대표를 하는데 이 더 좋은 미래는 친명계가 주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운동권 그리고 시민사회 쪽 요쪽 출신 의원들이 중심인데 거기에 더 좋은 미래 대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과 가교 역할을 하면서 친명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그리고 지역도 충남, 충청도 이런 색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게 오히려 지금은 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그때도 사법 리스크 논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당 대통령 후보였는데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또 보호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거 나와서 각은 세우지만 그렇다고 선을 넘진 않는 이재명 대통령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언제? 이번 대선 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당을 다 장악했잖아요. 뭐 이번 대선 경선 때 경쟁자가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대선 경선 캠프를 통합형으로 짭니다. 비명계까지는 아니지만 친명계 색채가 약한 사람들로 짜요. 그 대표적인 투톱으로 한 명이 윤호중이고, 예, 내일 알아볼 이재명 사람들로 알아볼 윤호중이고 윤호중 의원, 예, 한 명이 그 나머지 한 명이 바로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본선 가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깁니다. 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이 일어났을 때 모든 돌발 상황, 모든 벌어지는 것들을 1차적으로 이 종합상황실장이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판의 현장 야전 사령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의 종합상황실장이 장동혁 의원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수시로 무슨 일 벌어지면 바로 후보랑 연락해서 이거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해결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역할과 좀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런 역할을 했고 어쨌든 선거를 잘 치러서 이겨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픽업을 해서 비서실장으로 픽업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실력파 전략도.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을 왜 발탁했을까? 비서실장으로. 보통은 비서실장은 약간 경륜 있는 사람을 많이 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여튼 내각과 전체 나라를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왜 젊은 비서실장을 임명했느냐? 일단 전략통이기도 하고, 두 번째 소통. 뭐와 소통? 당과 소통. 아까 제가 친화력이 좋고 온화한 성격에 모두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소통하는 부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 흔히 말하는 성남 경기 라인을 비롯한 측근들 있잖아요. 이들과도 급속도로 이 대선 기간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들과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인물. 거기다가 충청도, 친명 색채가 약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관심은 경호처였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호처를 사실 믿지 못해서 첫날, 둘째 날 이제 경호도 경호처에 맡기지 않고 경찰에 맡겼잖아요. 상대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 불만이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래서 경호처장으로 누굴 하느냐 했는데요. 육군 대장 출신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으로 사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간 거에 있어서 약간 민주당이 비판도 했었거든요. 예, 군인이 간 게 좀 이상하다. 경호처장은 군인이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경찰이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곳도 있지만 어쨌건 그러면서 이번에 계엄까지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경호처장을 하다가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계엄을 함께 했는데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도 경호처장은 육군 대장 출신의 경호처장이 됐는데 비육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육사 3사 중수임의 이 군 체제에 대해서 좀 군 엘리트가 마련되는 것에 좀 불만들이 있긴 한데 어쨌건 비육사 출신으로 대장까지 갔던 작전통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국방안보위원장을 지내면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었던 시간은 꽤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경호처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미 경호처에서 새 신안을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경호처를 꾸려질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이 또 하나의 관심은 경호처장은 이런데 차장으로 누구를 임명을 했냐면 박관천 차장을 임명했는데 박관천이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약간 비선 논란이 아직 그러니까 최수지까지 가기 전인데 처음 비선 논란이 터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문건임이에요. 제가 적을게요. 정윤회 문건인데 이게 뭐냐면 정윤회가 누구냐면
최순실, 그러니까 지금 최서원 씨의 남편이에요. 네. 전 남편입니다. 이혼했으니까 이제 전 남편인데 여기가 뭔가 비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문건을 쓰는데 그 문건을 박관천이 왜 쓰냐면 그때 박관천 차장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조응천 의원과. 당시에 민정수석실 밑에 조응천 비서관, 거기에 박관천 차장이 함께 이 정윤의 문건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문건을 쓴 게 어디에 쓰냐면 내부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정윤회 씨가 수상하니까 이거 좀 감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올려요. 그때 왜 쓸데없는 걸 올리냐. 사실이 아닌 걸. 이게 이 문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예. 지금도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 허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소문을 모아놓은 거일 뿐이다. 그러면서 조응천, 박관천 둘 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천이 되는 상황이 되고 박관천 차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쪽으로 이제 간 거고 이번 대선 때 신속 대응단이라는 걸 꾸미는데 리박스쿨, 선거 때 리박스쿨 이런 게 그 신속 대응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당히 실림을 얻었던 것 같아요. 박관천 차장은요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입니다. 경찰. 예, 경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에 파견이 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경호차장으로서 보통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처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은 경호처에서 올라간 거고 여기는 육군 출신 경찰 출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경호처를 못 믿겠다는 의지가 여기서도 반영이 되는 거죠. 어쨌건 이 두 사람이 경호처를 어떻게 바꿀지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 자리 중요하죠. 국가안보실장 NSC를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 국가안보실장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최고의 지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장관들 있지만 외교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다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외교, 국방 통일을 다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자, 보면 지금 민주당 의원 비례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을 총괄했는데 그때 외교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부 때 NSC 정책조정관을 하면서 북미국장을 지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통입니다. 미국통. 자, 미국을 잘 알아요. 북미국장을 했으니까. 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게 뭐냐면 북핵 협상하는 자리였어요. 북핵 협상하는 자리. 그러다가 주 러시아 대사로 갑니다. 러시아 쪽도 잘 알죠.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삼고초려에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통령.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 첨단 국방, 평화 번영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넌 위성락 실장은 트럼프도 잘 알고 주 러시아 대사를 했으니까 푸틴도 잘 아니까 잘 해보자 이런 거 같죠. 자, 여기서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이 바로 이 인사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이 또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가정보원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 학자 출신이죠. 학자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갔었고 이제 첫 번째 1차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지냈고 통일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때도 평양에 갔어요. 그러니까 평양 북한에 대해서 전문가. 그래서 NSC를 책임지면서 국정원에 정보 수집과 전달력 강화하고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익을 지키고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인사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이종석 후보자는 NSC 사무처를 꾸리고 있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국장을 하던 시절에 충돌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성락 실장 쪽은 동맹파예요. 동맹파는 뭐냐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파.
이종석 후보자 쪽은 뭐였냐면 자주파예요. 자주파. 우리 자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이나 당시에 주한 미군기지 좀 그 안에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가 노무현 정부에서 세게 충돌을 하거든요. 그때 위성락 실장은 북미국장이었기 때문에 외교부 중에 북미국장 동맹파였던 거고 이종석 후보자 뭡니까? 예전에 보면 정세현, 문정인 이런 예전 노무현, 문재인 이쪽과 결국 결을 같이 하는 쪽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주파.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실용외교라는 게 그죠? 미국도 잘 지내고 중국도 잘 지내고 러시아도 잘 지내고 다 일본도 잘 지내고 다 잘 지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통하는 안보실장 또 북한이나 이런 쪽 중국 쪽과도 잘 통하는 통하는 이종석 후보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게 시너지를 낼지 또 어떻게 보면 충돌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눈길이 가는 지금 이 외교안보 라인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때 보면 임동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이 키를 쥐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트럼프와의 북미회담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도 이제 물꼬를 터놓는 것 같고 근데 또 뭐 관세, 미국과 지금 걸려있는 게 많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해야겠죠, 이제 빨리.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할 때는 또 위성락 실장이 역할을 할 것 같고 요렇게 지금 경쟁이 될지 또 뭐 이렇게 서로 좋은 협력 시너지를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인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 인사까지 하고 가죠. 대변인으로 강유정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여기도 민주당 비례의원인데 여기도 좀 독특하게 영화 문학평론가, 영화평론가로 유명했어요. 사실 강유정 의원이. 대선 후보 때도 현장 대변인을 했던 대통령 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변인으로는 안기령 계엄 때 이렇게 총 잡았던 안기령 앵커 진행을 했었죠. 그죠? 방송 진행을 했던 안기령 씨가 부대변인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좀 이름이 낯설 텐데 잘 보시면 이들 이름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게 물밑에서 일하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성남 경기 라인의 핵심들입니다. 이들도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옆으로 갔죠. 김남준 부속실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라고 했던 정호성 그게 부속실장이었죠. 그다음에 이재만 그게 총무비서관이었고요. 한 명 안봉근은 이제 부속 2비서관이었는데 어쨌건 부속실장은 뭐 하는 거냐면 대통령 그 집무실 바로 옆에 방이 있고요. 거기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과 면담할 거면 일정 누가 잡냐? 부속실이 잡아요. 대통령에게 보고서 올릴 때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냐? 부속실 통해서 올라가요. 모든 관문입니다. 관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그 관문이다 보니까 문고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선 때도 지금까지 늘 그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은 뭐 하는 자리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살림. 뭐 예를 들어요. 뭐가 대통령실에 뭐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시설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면 대통령이 활동하는데 뭐가 좀 필요해요. 집기가 필요해요. 다 총무비서관. 그죠? 그다음에 인사. 자, 사람을 늘리려고 그래요. 대통령실 인사는 주로 총무비서관이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행정관 누구 뽑네, 마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뭐 하는 거냐면 전체 인사.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관들이 인사고, 대통령실 실무진들이 인사고, 대통령실 재정, 안살림. 그다음에 여기는 인사비서관은 전체, 뭐 내각이든 뭐 많잖아요. 뭐 공공기관장이든 이런 인사할 때 올리는 대통령 뜻을 전달하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의 복심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허드렛 일은 다 여기서 하는 거고요. 총무비서관. 허드렛 일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이 생활하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담당은 여기고 대통령의 문고리 역할이고 대통령이 나 이런 사람 한번 알아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추천을 해요. 자,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보고 괜찮네? 그러면 인사비서관에게 야, 이 사람 어떤지 한번 알아봐 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예. 자, 김남준 부속실장은 성남 지역방송 기자 출신인데 성남시 대변인을 했고, 그러다 도지사 왔을 때 같이 가서 언론 비서관을 했고요. 이후에 경선 캠프 대변인, 네, 개항을 선거 때도 캠프 대변인,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선 정무조정 부실장, 그리고 이재명 선대위 지금 선임 팀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훨씬 오래됐어요. 여기보다. 김남준 부속실장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성남시장 된 게 2010년이잖아요. 근데 그전에 뭐 했냐면 성남시에서 시민활동 하잖아요. 그때 시민활동 같이 했어요.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그다음에 성남시립병원, 이거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하고 정치를 결심하게 된 게 성남시립병원 못 짓게 하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한번 들이었고, 그러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 교회 지하 1층에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선거 과정에서 내가 왜 그때 정치 결심했는지 얘기했던 그때 같이 성남시립병원 추진위 활동을 했었고, 성남시장 때 인수위관사 했었고, 도지사 때 비서관 했고, 의원실 보좌관까지. 그리고 이제 김용치 인사비서관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할 때 경기지사에서 정책 파트를 했다 그래요. 성남 경기 라인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잖아요. 정진상, 김용. 그러니까 김남준 부소실장이 당대표실에서 정무조정 부실장 할 때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정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여기와 또 이 사람들은 또 각별한 사이죠. 근데 지금 김용 부실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감옥에 있고, 정진상 실장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데, 풀려나도 대통령실로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아마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활동에. 풀려나는 대신에 보석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전면에 지금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건 여기 성남 경기 라인에는 이 3인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대통령실은요 꾸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만 있고, 그죠? 나머지 이제 수석 비서관들 이제 꾸려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미 사실상 내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소통비서관으로는 김남국 전 의원, 그리고 민정비서관으로 이제 이태영 변호사가 올 것 같은데, 이태영 변호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됐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거 무죄 이끌어냈죠.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해경궁 김씨, 그거 무죄 받아냈을 때도 이태영 변호사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건 이제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고,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초반 인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대통령일 수도 있는 게, 자 보십시오. 김민석, 그다음에 강훈식, 위성락, 강유정, 이들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에요. 물론 국무총리는 현역 의원도 누구나 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으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빼고 어쨌건 장관들은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야, 이게 있잖아요. 이들은 배지를 떼야 합니다. 의원직을 떼고 와야 돼요. 대통령실로 오려면. 안 옵니다, 보통. 예. 무슨 얘기냐면 선거 때, 대선 선거를 치를 때 의원들과 함께 치르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같이 대통령실로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의원들이. 예. 국회의원이 좋거든요. 왜냐면 국회의원은 자기 독립된 개체잖아요. 자기 참모 한 8명에서 10명 가까운 보좌진을 두고 자기 활동, 자기가 흔히 말하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청와대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순간 비서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4년이. 대통령실은 언제 잘릴지 몰라요. 대통령실에서 사고가 나요. 그럼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 자리. 잘 안 옵니다. 근데 와요. 왜 올까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하기도 하고, 두 번째, 그만큼 그립이 센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필요한 사람을 그냥 차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당의 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오라는데 안 가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들도. 그리고 또 하나, 대신 새로운 미래가 또 열릴 수도 있다고 보겠죠. 본인들은. 만약에 이때 예를 들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 총선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뭐 차기를 노릴 수도 있고 여러 포석 중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실에 있는 게 본인들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의원직을 떼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통은 그래서 대통령실 꾸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보통 대통령이 되면.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안 오려고 그러니까. 또 어쨌건 비서실장부터 아마 제 기억상 현역 의원이 배지 떼고 비서실장 오는 거는 거의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왔다는 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번 걸어봤다는 거죠. 본인의 정치 인생을. 예. 네, 그런 특징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퀴즈 나갑니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총리로 선택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박찬대, 2번 김민석, 3번 정성호, 4번 추미애. 예,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재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와서 함께 봐주시고요.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세요. 자, 276회 퀴즈였습니다. 대선 전에 했던 퀴즈였네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이번 대선 공약이 아닌 것은 두구두구두구 기본소득 25만 원. 예,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이번에 공약에서 뺐습니다. 예. 자, 정답자 나갑니다. 5분. 첫 번째 정답자 BURNT PUFF님. 항상 요약해 주셔서 감사해요. 뉴질랜드에서 보고 계시다고요?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는 시차도 좀 안 맞을 텐데. 예. 뉴질랜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선물 어떻게 받죠? 아마 혹시 한국에 계신 분 알려주시면 제가 꼭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요. 이공주 그랜마님. 당을 보고 찍지 말고 정직한 후보를 찍읍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찍으신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정답자 두부조림님. 어려운 지금 정치를 쉽고 빠르게 설명해 주셔서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두부조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호피어님.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뿅뿅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이 나라와 인연이 있으신가요? 튀르키예라는 아이디를 쓰셨네요. 모르던 내용이 많네요. 이 영상 보고 투표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투표하려는 마음이 먹게 한번 이게 유인이 된 건가요? 뿌듯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투표율이 이번에 높았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온 것만으로 저는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당첨되신 5분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가셔서 게시물만 딱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BURNT PUFF님 뉴질랜드에서도 꼭 한국에 계신 지인에게 선물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